안녕하십니까. 한면희 초대석. 오늘 대선 후보 초청 정책 토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강지원 후보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대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지원 대선 후보님 그리고 한면희 공동선 제3정치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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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이제 겨울에 문턱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예, 날씨가 쌀쌀해졌죠.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한 마디씩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맨날 똑같습니다. 네, 매일 아침에 이제 정책 콘서트라고 해서 그게 벌써 50회를 넘었어요. 네, 매일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50회를 지났고 그때마다 이제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잘 알려주지 않아서 문제지. 열심히 그러게요. 내놓고 이런 자를 있습니다. 통해서 좀 많이 알려야 될 텐데. 네. 우리 한 대표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그 목요일 날 예. 특집 성태로 해서 강경선 교수와 함께 안철수 그리고 이제 단일화에 대한 이 방송을 잠깐 했었죠. 네. 그때 우려했던 현실대로 지금 밑거름을 타고 있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받아가지고요. 지금 뭐 사실은 문안 단일화가 최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정책 선거도 좀 실종된 느낌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강 후보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뭐 지난 7년 동안 정책 중심 선거를 하자, 매니페스토 선거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온 사람이고 또 그 점에 있어서 좀 모범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네. 지금 정책 행보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가 명색이도 대통령 후보인데 제가 정책을 내놓으면 좀 알려줘야죠. 그렇죠. 신문이고 방송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소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보도 안 하고 말이죠. 그저 누구하고 단일화하는데 뭐 삐걱삐걱 했느니 네네. 뭐 협상 대표가 어떻게 됐느니 허구한 날 그런 얘기를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저작거리에 무슨 그런 이야기 같은. 네, 구경거리죠, 예, 완전히. 예. 그래서 난 도대체 이 나라 언론이 이래도 되는지부터 좀 유감이고요. 네. 정말 국민이 꼭 알아야 할 네. 정말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그런 것들을 해줘야 할 텐데 네. 그런 얘기는 뭐 한마디도 없어요. 예. 게다가 이제 저는 단일화 저는 이거 진짜 부닥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뭐 단일화를 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있습니까? 이거 국민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까? 이따위 이 부닥거리를 빨리 집어치워라 말이죠. 네. 정말 단일화를 하고 싶으면 딱 둘이서 만나서 딱 하루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갖고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장난치는 겁니까? 게다가 저는요,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운동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단일화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것은 단일화를 하고 싶으면 매니페스토 정책 중심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단일화 여부를 결정하라. 딱 그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가진 비전이나 철학이라든가 같은가 다른가를 보고 네. 또 어느 정도 교집합이 가능한가도 보고 네. 그렇게 해서 단둘이 만나서 의견 교환해가지고 딱 끝나버리면 되는 거지. 저렇게 무슨 장난질 치듯이 허구한 날 온 국민들을 이 귀찮게 하고 말이죠. 왜 TV 돌리면 나오는 게 그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 이제 이 단일화 파동, 이 못된 버리장머리 이거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네. 이제는 끝냅시다. 네. 이거 완전 마지막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로 끝내고 네. 다시는 이 땅에서 이따오지 다시 못하도록 네.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합시다. 네. 좀 정말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네. 한 대표님 한 말씀 네. 평가해 주시죠. 예. 일단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요동치는 정치 그리고 이제 야권 단일화가 논의되는 그런 정치판은 세계적으로 별로 드물죠. 근데 그 말은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런 점에서 안철수 현상이 나타난 거다. 안철수 현상은 안철수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적합해서 지지했다기보다는 기존의 이 적대적인 공생 정치를 펼치는 기존의 주류 여와 야들이 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염원했던 국민적 여망이고 그 새로운 정치는 늘 싸움만 하는 정치보다는 정책을 갖고서 서로 국민에게 제시해서 물론 차별화된 정책이어야 합니다. 무늬만 정책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택받는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일 경우에는 갈라졌던 여와 야라 하더라도
사실은 좀 합의도 봐주고 박수 쳐주는 이런 정치판을 사실은 조성하고 싶은 국민적 여망이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런 점에서 나는 안철수가 끝까지 갔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현실은 최선을 구하되 최선을 구하지 못할 때는 자칫하면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죠. 그 최악은 민주주의가 유린을 당한다든가 그다음에 정책이 문의로만 일관된다든가 이런 걸 막을 필요는 있겠죠. 그런 선상에서 후보 단일화가 논의될 수는 있다. 근데 그 경우에도 후보 단일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책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친화감 내지는 가족 유사성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후보 단일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성격을 갖지 못할 경우 후보 단일화는 자칫하면은 국민의 눈에 비춰볼 때 그 이 권력 나눠먹기처럼 비춰질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정치를 또 불행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한 가지만 덧붙여도 될까요? 예. 이 매니페스토적인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은데 지금 이 길가에 보면 말이죠, 뭘 몇 %로 올려주겠다, 뭘 뭐 공짜로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막 그 광고가 붙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세금 많이 걷겠습니다. 이런 거 플래카드 붙은 거 보셨습니까? 이런 소리는 절대로 안 붙어요. 그럼 뭐 공짜로 준다든가 뭐 무슨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공약이라고 내놓고 있는데 정말 이 매니페스토적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저렇게 무식해도 저렇게 무식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현 가능한 그런 정책을 내놓으라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그것이 가능하려면 돈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돈을 어떤 재원을 가져다 쓸 것인가, 또 몇 년도까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정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무엇을 공짜로 해준다든가 뭘 2배로 올려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막 내놓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약형.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하고 시장 군수의 이 선거에 있어서 정책 공약의 수준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무슨 환경 문제에 있어서 뭐 어떤 부담률을 몇 % 올리겠다, 5% 올리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공약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집권한 후에 그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이해관계가 또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더 좋은 방안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시체를 말로 해서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높은 사람이 5%라고 딱 얘기해버리면 거기 딱 구속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전체를 함께 해 나가는 일종의 철학과 비전,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약을 내놓아야 되지 시시콜콜하게, 제가 좀 심한 말 좀 하겠습니다. 저 말단 직원들이 뭐 그저그저 해가지고 기한해가지고 보고서 올리는 거 있죠. 요런 따위의 것을 공약으로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우습게 노래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그런 공약 내놓은 후보들 딱 만나가지고 요런 공약 있는 거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다 몰라요. 다 자기가 내놓은 공약 자기도 기억 못해요. 그러겠죠. 그게 무슨 공약입니까? 그래서 정말 이 매니페스토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 후보가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성장에 대해서, 분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남북 문제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물어봐야죠. 그런데 그걸 제껴놓고 엉뚱한 얘기를 한다면 이건 정말 이 정책 선거가 아닙니다. 정책 선거가 지금 실종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또 다시 반복되는 것 같은데. TV 토론이 뭐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선거가 역대에도 없었고요. 이 금년 선거는 정말 유난하다. 이런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후보로서 유력한 주자라면은 기본적으로는 저 정책 철학 또는 정치적 비전을 갖고 그에 상하는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호소리 있게 다가가서 선택을 받는 그런 정책 철학이 깃든 정책 중심의 선거여야 되는데 사실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정책 선거이다 보니까 그 정책이 실질적이지 않고 문의로만 치장돼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 김종인 뭐 예를 들어서 영입을 해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해놓고 실제로는 알맹이는 거의 없는 그래서 사실 껍데기만 남겨놓는 이런 양태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건 민주당도 사실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것 탈바꿈하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계속 요 수준에서 머물 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명료하게 인식하고서 이제 이 후보를 차지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한 번에 또 생각나는데요.
예. 할까요? 죄송합니다. 사회가 계신데. 하시죠. 예. 이 방금 어떤 특정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각이 떠올랐는데 정당이라는 게 뭐냐? 이건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만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요새 사람들이 이상하게 무슨 세 분리게 한다고 그래서 전혀 본질적과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렇죠. 보수 정당이면 보수적인 사람을 데려다 놔야지. 예. 뭐 외연을 높인다고 해서 진보적인 사람 갖다 놓고 그다음에 진보 정당에서도 저 보수적인 사람 갖다 놓고라고 하면 이게 뭡니까? 짬뽕이죠. 짬뽕 좋아하십니까? 이 저 짬뽕 좋아합니다. 이게 완전히 짬뽕 정당이 돼서 예. 이게 도대체 그 정당 이름을 들으면 뭐 하는 정당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니까 정당에 기반 없이 어떻게 이 힘이 약하지 않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당을 보자는 겁니다. 다 짬뽕 정당이고 잡탕 정당인데 예. 이 잡탕 정당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허구한 날 쌈박질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의 이 조정자거든요. 네. 국가 원수이면서 국정의 조정자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당파에 서지 아니하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무소속이거나 또는 설사 정당을 갖는다 하더라도 초당적인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에 가장 적합하다. 예. 맨날 패거리 작당해가지고 거기에서 두목 노릇을 하고 말이죠. 이게 조폭 집단입니까 그게? 거기서 그래가지고 치고받고 싸움박질하고 말이죠. 꼭 뒷골목이 깡패들 같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또 정권을 맡겨보세요.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보았던 그 10년 그전에 5년 동안 보았던 그 꼬라지 그대로 나타납니다. 네.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이렇게 저 몇몇 한 조각도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시달려야 됩니까? 저는 네. 그것을 고치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금 뭐 정책도 실종되고 또 정책적 차별성도 많이 없는 이런 잡탕, 짬뽕 같은 그러한 정치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주제가 사실 부정부패 근절에 대한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 정당으로서의 정치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그 싸움판 같은 정치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긴 쪽에서는 또 그에 대한 대가 보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패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특별히 또 그 주제 들어가기 앞서서 최근에 이제 그 내곡동 특검이 결과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왜 우리나라 정부는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 청렴도나 뭐 이런 면에서 자꾸 뒤처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하시면서 오늘 주제 토크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의 부패 문제에 관해서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후보들이 다들 이제 부정부패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과연 저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부터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당에서 공천하면서 공천 헌금 얼마나 많이 받아먹었습니까? 그래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줄줄이 교도소 갔습니까? 그렇죠. 또 대통령 선거 끝나면 대선 자금에 수백억 수천억이 되는 돈들을 끌어다 네. 길에다 뿌리고 다니는데 예. 그 돈 다 어디서 났습니까? 지금 다른 후보들 저렇게 많이 돈들을 쓰고 다니는데 네. 그 돈 다 어디서 났습니까? 이게 또 정권 바뀌면 또 대선 자금 비 터지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이 정권 들어설 때도 지금 누구 다 지금 교도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이 정당에서 돈 받고 공천해주고 하는 이런 버릇이 든 사람들이 네. 무슨 부패를 척결을 해요? 네. 자기들이 우선 부패하지 않을 국민이나 해보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저런 기존 정당에게 네. 부패 척결을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다. 네. 저 사람들 다 자탕 정당 만들어가지고 네. 다 돈질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이런 사람들에게서 지금 무슨 희망을 갖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이 썩은 이 기존 정당들에게서는 네. 발견할 수가 없다. 부패의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다. 예.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된다. 새로운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야 할 때다. 우리 국민들께서 각오를 단단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새로운 인물 또 새로운 정치 세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예.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 예. 대표님 한번 평가해 예, 주시면. 뭐 예. 저는 뭐 정치 철학자로서 부정부패 문제를 볼 필요가 있겠다. 네. 현 정부도 MB 정부도 사실 내곡동 특검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줄줄이 특검이 아마 대기하고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정권 그럴 이후에는- 정도로 예. 예를 들어서 가족과 친인척 그리고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연고주의자들의 부정부패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네. 근데 비단 MB 정부만은 아니라는 거죠. 네. 뭐 보수 우파의 경우에는 그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네. 자유의 가치를 이제 일단 뭐 기본적으로 추동하면서 여전히 그 이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나 자본주의를 중시하다 보니까 또 시장 만능주의로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탐욕이 늘 그렇죠. 솟구칠 수밖에 없고 그런 선상에서 부패에 연루되고요. 그리고 진보 좌파의 경우에도 개혁과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데 네. 여전히 빠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양은 이 자유주의 내지는 시장주의 흘러가는 선상에서 또 지역적 연고 네. 역시 또 정치 철학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을 잡으려는 근데 빠져 있는 것은 늘 얘기했듯이 자유평등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때 나왔던 박애의 가치거든요. 네. 이걸 동아시아 버전은 인해라고 말을 하는데 달리 말하면 이기심이 증폭되는 사회제도를 그냥 둔 상태에서 부정부패로 미끄럼을 타게 된다. 네. 사람이 한국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런 제도 속에 예를 들어서 이 정책적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빠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부정부패가 많아질 수 있는 거고 네. 반면 예를 들어서 인해나 박애와 같은 자세로 그 사회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 들어가면 네. 그때는 부정부패에서 네. 사실은 벗어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네.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류의 정치 철학, 정치 비전을 아직도 가진 적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우리 정치 철학으로 점차 도입이 될 때 부정부패도 우리 강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현실 지평에 바로잡는 단기적인 법제도도 들어야 되지만 중장기적인 예를 들어서 정치 철학, 이런 네. 정치적 비전도 바뀌면서 갈 때 부정부패가 온전하게 바로잡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부의 부패도 사실 심각한 것 같고 특별히 그게 이제 검사 이번에 최근에 이제 김광준 부장검사가 결국 구속되는 부장검사의 구속이라고 하는 어떤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 정책 투명성이 그 보도자료 이렇게 배포하신 거 보니까 142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128이다. 거의 뭐 후진국 바닥이죠. 중에서도 뭐 최후진국 수준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정치나 이 정부 정책이 왜 이렇게 그 불투명한 관행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부정부패 대책으로 맨 처음에 내놓은 것이 예. 무슨 어디다 무슨 검찰청을 만들고 무슨 감찰을 만들고 뭐 이런 소소한 네. 그런 거이기 전에 네.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생각 어떻게 우리 보면 저 철학과 같이 예, 우리 한민 선생님께서 네. 정치 철학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소위 돈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느냐라고 네.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저의 공약을 보면 대체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접근, 아주 근본적인 접근을 합니다. 어디다 무슨 다리를 놓고 무슨 저 공장을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발상을 바꾸는 그런 제안들이 제 정치 공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는 것이죠. 우리가 그 무소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불교계에서 또 법정 스님이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무소유라고 하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가능합니까? 정말 무소유라고 하려면 먹지도 말아야죠. 입안에 들어가면 내 거니까 팬티도 입지 말고 다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불교에서도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무소유 정신으로 살아라. 네, 무소유 정신. 무슨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 무소유 자체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네. 거죠. 그 다음에 그 무소유의 반대는 뭐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작정 소유다. 뭐 닥치는 대로 다 소유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다 먹어치우고 네. 차는 거예요. 반대말이 재밌습니다. 아니 무작정 소유 이게 뭐냐면 우리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탐욕입니다. 꿀단지가 보이면 네. 무작정 하고 달려가서 집어먹는 거죠. 일단 먹고 보는. 일단 먹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탐욕이거든요. 이게 자본이라는 것은 탐욕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돈은 돈을 더 벌고 싶어 하게 돼 있어요. 네. 돈을 가지고 있는데 꿀단지가 보이잖아요. 그럼 또 쫓아가야죠. 네. 그래서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부익부입니다. 네. 그 빈익빈이고요. 예.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탐욕 덩어리이기 때문에 네.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냐? 그 탐욕을 무작정 하고 발휘하라. 이거겠습니까? 네. 이게 아니죠. 그 탐욕을 절제하고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네. 왜 불교계에서 말하는 무소위 정신이라는 것도 우리들 가슴 속에 내재해 있는 이 무작정의 탐욕을 어떻게 하면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제가 홍익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넓게 이롭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이속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네. 내 이속도 물론 챙기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이웃들과 공동체의 이속도 함께 챙겨주는 그래서 넓게 이롭게 되는 네. 그런 홍익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이제 홍익 자본주의 이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제일 먼저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하겠다. 네. 돈 그거 돈 벌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돈을 법니까?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 당연히 네. 제가 네. 이제 예.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건데 예. 당연히 네. 내가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죠. 네. 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삶의 목표 가치는 더 높은 데 있는 것이죠. 돈, 권력, 명예, 인기보다 더 높은 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돈, 권력 이거 가지고 맨날 싸움박질하고 네. 아우성을 치고 살아왔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근본적으로 생각부터 바꿉시다. 생각을 바꾸자. 그리고 돈 너무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적정하게 봅시다. 네. 그게 제가 말하는 무소유와 무작정 소유의 네. 한 가운데입니다. 네. 그걸 저는 적정 소유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적정 소유. 적정한 만큼 벌고 적정한 만큼 쓰고 적정한 만큼 남겨서 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삽시다. 그래서 저는 적정 소유의 관념을 가집시다.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네. 그런 대대적인 국민운동 여러 가지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네. 네, 뭐 그 우리 강 후보님 얘기하신 것처럼 홍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잘 되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 널리 이롭게 한다의 이롭게의 뜻은 두 가지 의미거든. 하나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에 대한 그렇죠 이로움이 있는 거고 네. 또 다른 하나는 이 정신적 가치 이로움이거든요. 우리의 홍익의 개념은.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부정부패 내지는 권력 예를 들어서 이 남용이 심각한데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검찰하면 그 정치 검찰이 따라붙을 정도로 네. 이제 권력의 향배에 의해서 검찰의 칼날을 휘두른다는 네. 일단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것들에 이제 또 호응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기업을 개인이 그리고 가족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상속을 토대로 해서 소유토록 하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자기 이익을 이제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은 네. 사회 속에 있는 상당수의 구성원들이 양심적이지 않는 한은 네. 그렇죠? 스스로 부정과 부패로 미끄럼을 타기 쉽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권력의 최고기관, 그 다음에 금력의 최고기관부터 사실은 그 말씀하신 홍익의 정신 네. 그리고 공동선을 위해서 그 이 중용의 자세, 네. 무소유 현실적으로는 불가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 탐욕 거기에 적절하게 중용의 자세를 구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이게 바로 잡힌다는 것이 하나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정신적인 태도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MB 정부 초창기에 그 이 뭐 유인촌 장관이 이제 이렇게 등장했을 때 문화예술계 분들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옛날에 저분 저렇게 보이지는 않았는데 어느 시점 문화부 장관이라는 완장을 찾더니 환장. 말 그대로 완장 참 혹이 부린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사실 잠재의식으로 남아 있거든요. 네. 완장참은 혹이 부리는 즉 군림하려는 태도를 갖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완장참은 오히려 네. 완장찬 사람들에게 완장차도록 만들어진 국민에게 겸손한 자세 모드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신적인 자세 같은 것도 네. 사실은 바뀌어야 우리의 부정부패라든가 또 정치도 바르게 갈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해 줍니다. 어떤 그러니까 제도에 앞서서 어떤 정신적인 성찰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S 방송에서도 최후의 제국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그 자본주의 전체에 대한 이렇게 반성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도 봤는데 그거 보니까 그 미국이랑 중국이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네. 예, 1%가 뭐 전체 부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일이고 뭐 밥 굶는 아이들이 미국에서 뭐 25%가 되고 이건 너무 뭐 무슨 국빈국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 1등 경제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근데 이러한 쪽으로 이렇게 자꾸 흘러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좀 위기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양극화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즐겨 쓰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차이의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0부터 100까지의 차이도 100이죠. 예. 그다음에 100에서 200까지의 차이도 100이죠. 그래서 이제 이 차이가 100이냐 200이냐 그거 자체보다도 우리 삶의 최저의 수준이 어느 정도 상승되었는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오히려 주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빈부 정책을 내놓았거든요. 빈익 부정책. 네. 예. 가난한 이들이 네. 더 부자가 되게끔 하는 정책을 내세운 이유는 우리가 적어도 우리 현 지구촌 사회에서 가장 기초적인 생활 예를 들면 하루에 3끼는 먹어야 되겠다. 네. 뭐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자야 되겠다. 주거권. 옷을 걸치고 다녀야 예. 되겠다. 예.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생활의 수준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음. 저는 부자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것은 저는 방해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그 방해할 이유가 없죠. 자기가 재주가 있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을 그걸 왜 막습니까? 정당하게, 예, 정당하게 정당하게 하면. 도둑질하고 말이야 사기치고 돈 빼먹고 그런 게 아닌 한 그건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빈의 수준을 점점 높여서 네.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미국에서 1%가 가진 소유의 비율이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관점보다 배고파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저렇게 많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는 겁니다. 네. 사람이 아무리 못됐다 하더라도 굶어 죽는 이들을 그냥 놔둔다고 한다면 네. 어떻게 하룻밤을 편하게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굳이 인도주의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최소한의 인간의 이 지켜야 할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네. 생각을 해서 그걸 레벨업 시키는 이런데 이제 정책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내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국가 재정이 되는데 이 국가 재정을 어디다 쓰느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 집이 없어서 고통받으시는 이들, 주거복지, 에너지가 없어서 고통받으시는 이들 그런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네. 그리고 대기업 놔둬라 자유를 주고 그래 당신들은 더 큰 대기업이 되라. 네. 왜 한국에서는 대기업이라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무슨 뭐 제사 지내는데도 뭐 싸움 형제들 간에 싸움 박자라고 저러고 사는데 네. 그거 좋은 거 아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아주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왜 대한민국에는 세계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이 기업이 한 10개쯤 나오지 못하느냐. 저는 오히려 더 권장하고 네. 대신에 정부는 뭐냐 더 이상 지원도 안 해준다. 뭐 R&D 자금 대기업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거 안 된다. 네. 여러분 독자적으로 성장해라. 또 세금 감면해 주는 것도 많습니다. 전기요금 감면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대기업 이제 당신들 돈 내고 하세요. 네. 그거 남겼다가 중소기업자들 형편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을 돕는데 써야 되겠다. 네. 이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차등적 지원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인 건가요? 네, 뭐 그 경험 말 나왔으니까 예. 사실 그 우리나라 그 이 대기업이 세계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문제는 그 대기업을 그 주식회사로서 대주주를 비롯한 공동의 주식 소유자들이 기업 경영을 잘해서 가야 되는데 네. 우리의 경우에는 한 가족이 소유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 한 가족이 소유할 경우에 이게 부모에서 자녀로 대물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대물림에 의거해서 늘 부자는 부자로서 호리호식하면서 더 잘 살게 되고 네. 그리고 빈자는 더욱더 극빈자로 내몰리게 되는 이 비극적 현실인데 네. 문제는 1%의 상위가 예를 들자면 미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상위 1%가 차지하고 있는 자산은 30%에서 40% 막대합니다. 네. 근데 연간 소득을 볼 경우에도 이게 이제 누적되니까 30-40%는 나타나는 건데 세계 1위는 1% 상위가 그 연간 소득으로 미국의 경우가 1위인데 17.7%예요. 네. 그리고 5위가 이제 독일인데 11.1%. 그러니까 상위 1%가 연간 소득 올리는 거지. 네. 대한민국은 몇 위냐? 2위인 거예요. 16.6%로. 네. 국세청 금년도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기준으로 이럴 정도로 한국 사회가 양극화가 심화됐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부자의 대물림.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자기 당대는 재주와 능력과 노고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한다. 네. 근데 이것이 대물림으로 내려가는 거. 왜? 자식은 값없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부모 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되는 불공정 사회가 된다. 이걸 바로잡으려면 재산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당 부분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이 돼야 한다. 예.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책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그 문제에 관해서 네. 좀 코멘트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재산의 대물림에 대해서 말이죠. 네. 그냥 앉은 자리에서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네. 저거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자요 3대 못 갑니다. 이게요. 네. 참 우스갯소리로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창업주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재벌이 되고 뭐가 됩니다. 그 아들 정도 되면 한 1.5세대 정도 돼요, 그죠? 그래서 같이 부모 따라서 일하고 하는데 3대쯤 가보세요. 이거요 정말 능력 있는 자식이 그것을 대물림을 받았는지 아닌지 보세요. 지금 잠시 보면 주식 상속하고 편법 상속 증명하고 이따오지 돼가지고 저 3세가 되는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들 얼마나 지금 사고 치고 있습니까? 네. 더 보세요. 그리고 이 역사가 다 증명을 해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노력해서 벌지 않은 돈은 절대로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기가 차라리 밖에서 양자를 데려와서 일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낫지. 네.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독립심이 없이 잘하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그 중에 유난히 독립심을 키우고 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성공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들 보면 왜 대를 이어가지고 대통령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시도 그렇고 뭐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좀 심하게 표현하면 장돌배기처럼 그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말 이 부모의 영향 없이 네. 성장할 수 있도록 키우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편법 증여하고 말이죠 불법 상속하고 하는 거 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런 거 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걸 다 때려잡고 그러고서도 남는 것이 있어서 대로 물려줬다고 한다면 거기요 그 기업 잘해야 됩니다. 잘못합니다. 그게 혼자만 많은 게 아니라 거기에 딸린 종업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회적 감시를 네. 철저하게 해나가고 또 그런 이 위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네. 컨트롤들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조금 이제 이야기를 다시 좀 주제를 조금 네, 돌아왔으면 네. 좋겠는데 그 부정부패 근절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또 자본주의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결국 부정부패의 핵심은 돈 문제다.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그러면은 공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공직은 어떠해야 되느냐?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 말씀하신 거 네. 있으시죠? 저는 이제 이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돈에 대한 가치를 생각을 우선 바꾸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네. 저는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네. 공직자 중에 형식상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미 이 대통령 월급은 다 반납하고 무보수 봉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더군다나 장관들 네. 장관이 한 60대 전후해서 이 장관이 되면 저는 다 이렇게 공고할 겁니다. 이 강제적으로 못하지만 다 봉급 반납하세요. 무보수 봉사하세요. 또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정말 된다면 네. 난 그 장관 후보자들한테 이거 공짜로 무보수로 봉사하겠어 안 하겠어 물어보고 하겠다는 사람 시킬래요. 왜 그러냐? 과거에는요. 예산 절감이 좀 되겠습니다. 아마 이거 돈이 장관님 되시면 왕창 돈이 남죠. 국민 세금이 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랬어요. 공무원들이 보수가 너무 적어서 부패한다. 그 장관들 월급을 뭐 많이 올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하고 지금 다릅니다. 그리고 우선 생각의 문제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60세 전후해서 일자리를 가진 분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다 웬만하시면 다 조기 은퇴하고요. 대를 더군다나 1년에 1억이 넘는 이런 연봉을 받는 일자리가 몇 군데나 있어요. 거의 없겠죠. 거의 없죠. 네.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팔자를 잘 타고 나서 운이 좋아서 장관이 됐어. 1년에 한 달에 1,몇백만 원씩 낼름내름 받아먹어. 예? 마음이 편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난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낼름내름 월급을 받아먹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벌써 생각이 썩은 사람입니다. 미안해할 줄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보다 이렇게 많은 보수를 받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이거 정말 하늘에서 떨어진 기회라고 생각하겠죠. 네. 그러나 늘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이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나는 정말 봉사를 해야 되겠다. 봉사를 해야 되겠다. 봉사. 저는 이 노인 하는 일자리 쪽으로? 문제에 예. 있어서도요. 저는 건강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인들이요. 이 몸이 체력이 남아 있는 동안까지는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치매도 안 걸리거든요. 예. 그게 건강 비법이거든요.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일자리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하루 생활비가 없으신 분들은 국가에서 복지 문제로 싹 해결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내가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생활비가 없다 네. 라고 하시는 분 네. 그럼 또 돈을 벌고 싶어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죽을 때 집 한 채가 남죠. 집 한 채 누가 가져가죠? 네. 자식들이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 뭐예요? 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돈 벌어주고 죽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발상을 바꾸자. 바꾸자. 자식들은 스스로 자립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돈을 벌도록 해야 된다. 네. 그것이 자식들에 대한 최고의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 발상을 바꿉시다. 죽을 때 집 한 채 남겨주겠다는 생각 바꿉시다. 그래서 집 한 채밖에 없고 생활비가 없으신 이들은 역모기지에 가입하세요. 네. 네. 역모기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맡기고 한 달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대출을 받아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집이 반 채만 남았다. 그럼 반 채만 상속해 주는 겁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60세 전후에서 대체적으로 장관들 되는데 장관 여러분 이 1,000만 원씩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받아가 가지고 그 돈 다 어디다 쓸 겁니까? 지금 애들 다 컸습니까? 안 컸습니까? 알겠습니다. 대부분 다 컸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다. 바꾸자. 네. 솔선수범하자. 네, 솔선수범하자. 이렇게 얘기를. 네. 너무나 파격적인 얘기를 하니까 네, 다들 웃으시는데 아닙니다. 뭐 조금 다른 근데 물론 어쨌든 이제 상징적인 효과가 있다. 무보수 봉사라는 예. 자세로 예. 임하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가능한 분은 무보수 봉사하자 이런 예. 말씀이라고 그렇죠. 여겨지고요. 상징성이 있을 거라고 다만 생각합니다. 이제 부자들의 경우에는 무보수 봉사가 가능한데 정직한 공직자는 무보수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직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 예를 들어서 무보수로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네. 거죠. 장관들 높은 사람. 예. 그런 점에서 차관도 뺍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공직과 예. 관련해서 대통령은 정치 철학과 정치적 비전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장관들의 경우에는 저는 지금까지는 누가 그 장관직을 잘 해낼 것이냐 나는 전문성만 봤는데 전문성과 더불어서 그가 정말 그 덕을 갖춘 사람인지를 네.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같이 보지 않는다면 그 빼어난 전문성 갖고요 영악직의 결탁이 되어져요. 그래서 늘 사회 폐해를 불러일으켜요. 우둔한 사람이 영악질 경우에는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적습니다. 네. 근데 영악진 사람이 그렇죠? 그 악덕하면은 사회적 폐해가 무지하게 크거든요. 그 정치적 자리가 경우에는. 예.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전문성과 더불어서 정직하고 네.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알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소통할 줄 알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자나 권력을 쳐다보기보다는 권력에 해를 입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돌볼 줄 아는 인애의 정신, 자비, 네. 사랑의 정신. 전 이런 예를 들어서 공직자상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그 유명한 장관과 반기문 장관을 저는 비교하고 싶어요. 제 책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외교부 예를 들어서 뭐 이 공직자 되는 걸 누구나 원하니까 막 특채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또 외교부 장관 비서를 수행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요지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그 유명한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장관 비서도 뭐 주변 청탁대로 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녀도 청탁하게 예. 되는 거기에 비해서 반기문 장관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을 둔 거거든요. 어떤 규정을 뒀느냐면은 장관의 비서가 될 자는 비서가 끝난 뒤에 안식년을 취할 자로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은 장관 비서된 뒤에 안식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장관에게 잘 보여서 요직으로 가려는 동기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동기가 부추겨지면 갈수록 외교부 내의 공직자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강화되는 반면 반기문 장관처럼 한다면은 그것이 그렇죠? 오히려 약화된다. 따라서 덕이라는 것도 네. 제도적으로 사실 덕은 스스로 갖추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사회제도가 부분적으로
요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는 그만큼 맑아질 수 있다. 네. 그만큼 공직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해집니다.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부정부패, 특별히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있어서는 지금 그 고위공직자와 측근의 비리, 그리고 이 측근들에게 청탁 과정에서 수수되는 뭐 그 금전, 뇌물이라든지 또 어떤 자리에 대한 반대급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공약을 내셨더라고요. 청탁 풍토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제 부정청탁 방지법,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을 추진하시겠다. 또 국회에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자 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뭐 그 전부터 계속 좀 있었던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유사한 시스템은 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왜일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께서 다 보시지만 대통령 친인척 실세 무슨 뭐 이런 이 측근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잡혀 들어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 정권에 들어서도 대통령의 형이 지금 교도소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때는 네. 청와대 안방에서 자기가 수천억씩 자기가 받아 먹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교도소 갔어요. 그다음 대통령도 김영삼, 김대중 보세요. 자기는 교도소 안 가는데 자기 자식들도 줄줄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네. 자기가 현직 대통령일 때 자기 자식들을 교도소 보내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주로 형탈행위도만. 노무현 때 대통령 때도 무슨 형 어쩌고 이명박 대통령도 형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데 네.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고치고자 하는데 안 돼요. 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인척 측근 이런 이들은 우선 돈에 대한 가치부터 생각을 바꿔야 되고 또 권력에 대한 생각부터 같이 바꿔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후보들이 무슨 뭐 특별 검사를 어떻게 하느니 무슨 감찰관을 뭐 두느니 뭐 이런 제안들을 해 놨어요. 네. 그건 전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게 정치 이 수사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만들고 싶으면 만들자 이거예요. 근데 네. 저는 묘안을 하나 냈습니다. 어떤 묘안을 냈냐면 국회에다가 예. 그런 비리 신고 센터를 하나 만들도록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국회에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국회에 신고하잖아요. 예. 그러면 국회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확인 절차를 쫙 밟겠죠. 그래서 사실이다. 혐의가 노동하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은 가진 게 뭡니까? 입이잖아요. 네. 입 가진 국회의원들이 막 폭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폭로를. 이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장치 중에 하나는 저는 오랜 이 법조인 생활을 통해서 네. 이 노출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꾸 이제 부정과 부패, 혐의. 자꾸 사실. 은폐되고 예. 감춰지고 하기 때문에 안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라. 그렇죠. 예. 자꾸 드러내고 해서 이렇게 한 10년만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 사회가 투명 사회가 됩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수많은 부정부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소위 공직자들만이 아닙니다. 물밑 거래. 네, 언더테이블. 예. 이 민간 업자들 사이에서도 보세요. 거기 무슨 입찰 따는데 그죠? 뭐 납품하는데 온갖 지금 비리들이 이 순간에도 수없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뭐냐? 잘 우리 모르니까. 위키트리 같은 방송에 예. 아시겠어요? 여기에 어느 하루나 한 몇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오늘은 비리 폭로 시간이다. 딱 그런 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온갖 제보들을 받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방송하면 안 됩니다. 네. 중상모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또 익명으로 한 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 확인을 해가지고 예. 이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발표를 해버려요. 계속 발표를 해요. 발표하면 내가 은밀하게 단둘이서 뒷거리를 한 줄 알았는데 이게 어디서 폭로될지 몰라. 네. 수사기관에서 수사한다고 하면 수사관에 백스면도 이렇게 네. 그냥 노출되면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노출의 작전을 네. 펴야 되겠다라고 해서 네. 이 국회에다가 이런 신고센터를 놓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이 여러 후보들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제가 유일한 사람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좋은 제도인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예. 네, 그거 요거에 일단 뭐 코멘트 하시고. 받쳐서 네. 강지원 후보님께서는 이제 검사 시절에 사실 청렴한 검찰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그냥 예를 들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난 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요.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더 고려가 돼야 되는데 국회 신고센터가 됐던 네. 정부기관 내 신고센터가 됐던
잘못한 부정부패와 관련된 비리들을 양심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두자라는 네. 말씀과 더불어서 네. 뭐까지 가야 되느냐면요. 근데 양심에 의거해서 이런 부정부패를 고발했더니 그 기업이면 기업, 공직사회면 공직사회에서 왕따 내지는 해직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네. 즉 양심에 입각한 의로운 행위가 불이익을 받는 네. 이렇게 되면 누구라도 용기를 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양심에 의거해서 행동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동시에 제3정치 콘서트에서 그런 얘기까지 썼거든요. 즉 그 인해 정치가 펼쳐진다는 말의 의미는 제도적으로 예를 들자면 국회 내에 신고센터와 더불어서 미덕위원회도 같이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네. 이 불이익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심각하다. 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복직시킬 수 있도록 네. 법이 유도해주고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영역에서 복직이 안 된다면 예. 공적으로 그런 자질에 맞는 공적인 역할을 오히려 네. 사실은 음. 임명하게 된다면 네.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의거해서 예. 의로운 행위를 기꺼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미덕을 또 이렇게 증진시키는. 증진시키는 그래야 이기심은 또 위축되고 필요하다. 네. 그렇죠. 양심에 의거한 의로운 행위가 사실은 진행되어지는 그것까지 같이 갈 필요가 있겠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런 것도 계속 정책하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이 하나 왔는데 네. 그 아까 그 무보수 관련해서요. 네. 예. 그 공직자가 무보수면 부패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원성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생계형 부패 이거에 대해서 그 네. 자소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예, 예. 모든 공직자 무보수하자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딱 장관급 이상. 장관급 나이가 이상은 60세 전후해서 애들 다 키웠고 교육비 다 들어갔고 더 남은 것은 내외가 단둘이 사는 거 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정도의 그러한 연령대의 장관급 이상입니다. 네. 장관, 총리, 대통령 여기만 솔선수범하자는 것이지 정말 장관이 앉아가지고 저 물 밑에서 뒷거리하고 돈 받고 말이죠. 이런 삶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 장관감이 아니죠. 네. 그건 뭐 즉각 교도소 보내야 예. 될 것이고 일단 그런 것들을 또 네.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권고해서 일단 예. 공고하겠다 예.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겠다. 제안을 한 것이고 대통령 자신은 무보수 봉사하겠습니다. 네. 시기. 질문자의 요지는 네. 무보수 봉사의 개념을 갖을 필요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한 사람도 정직하게 살다가 장관이 됐을 때 그 네. 사람들은 보수를 받지 않으면은 사실 삶이 어려워지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래서 분들은 이제 또 할수 원칙적으로는 있죠. 정당한 보수를 주되 기본 자세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보수 음. 이런 태도로 임할 필요가 있겠다. 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자칫하면은 부자만 이제 고위공직에 오를 수 있다는 걸로 잘못 오해할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 소지가 예.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것도 권고고 강제 조치는 아니시고 예, 또 하나 이제 그리고요. 예. 정말 그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 장관 정도 되는 사람들의 연령을 봐야 됩니다. 예를 네. 들어서 30세를 장관을 시켰다고 칩시다. 그럼 먹고 살아야죠. 애들도 키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이 아이들의 자녀 교육이 다 맞춰졌고 네. 그리고 교육비가 더 이상 들지 않고 네. 또 집안채가 있거나 네. 또는 뭐 전세금이라도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네. 꼭 장관직에서 돈을 벌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네. 돈 버는 게 목적이라면 다른 사기업체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거기 네. 가세요. 예. 그러나 국민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야 할 예.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그런 사람을 장관을 시켰으면 좋겠다. 네. 라는 그런 희망이 담겨 있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한 가지 또 재밌는 건데요. 부정부패 수사 최고 검찰청 장관급으로 신설을 해서 기소권을 부여하겠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존치하겠다. 그래서 최고 검찰청과 경쟁 체제를 구축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검찰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네. 검찰을 일부 검찰, 2부 검찰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예. 이게 다른 후보들하고 다른 정책입니다. 검찰을 경쟁시키겠다.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하겠다. 그리고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전담 공수처, 네. 공직자 비리 수사처 같은 것을 만들겠다. 네. 뭐 지금 나와 있는 다른 후보들이 대부분 그런 공약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 반대입니다. 뭘 반대하느냐? 대검 중수부도 존치하고 네. 그러한 수사처도 새로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대검 중수부 존치의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뭐냐? 네. 이 두 기관이 경쟁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검 중수부와 만일에 대검 중수부와 새로 신설되는 만드는 검찰들이? 공직자 비리 최고 검찰청 예. 하고 경쟁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만일에 공수처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만들면 공수처 사람들이 또 정치검찰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 그쪽에 공수처 다 국정권을 검사들이 줘버리면, 네.
또 부패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경찰하고 검찰도 싸우는데 네. 검사가 잘못된 거 있으면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거고 네. 검찰이 잘못된 거 있으면 검사도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검찰 기관이 이제 이 공소권이라고 합니다. 이제 네.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 네. 공소권을 똑같이 갖는 기관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 검찰이 B 검찰청의 검사나 수사관이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수사해야죠. 그리고 B 검찰청의 검사나 수사관이 A 검찰청 쪽에 비리가 검사나 수사관의 비리가 있다고 한다면 수사할 수 있어야죠. 네. 이저 검사 출신들을 또 기용하는 건가요? 그쪽에? 아니 그건 뭐 법률가 그 구체적인 것은 더 이제 만들어 봐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무슨 기소권을 가지려면 일단 법률가 자격이 있어야 할 것이고 예. 또 그 밑에는 또 많은 이제 일반 수사관들이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공직자 비리 수사에 대해서 네. 이 검찰 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저는 뭐 워낙에 이쪽 세계를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누가 어떤 사람이 부패했는지 네. 서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뭐 여러 뭐 검사 사건도 생기고 뭐 스폰서 모두 생기고 뭐 별의별 참 추악한 사태들이 다 발생을 했는데 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저걸 자꾸 이제 노출시키고 투명화시켜야 된단 네. 말이죠. 자꾸 그러려고 한다면 드러내서. 상호 네. 견제를 받아야 됩니다. 네. 내가 잘못하면 저쪽 기관에서 재패갈 수 있다. 또 내가 잘못하면 저쪽에 재패갈 수 있다라고 해야 그래야 되는 것이지 또 독점권을 부여하면 또 똑같은 사태가 생깁니다. 네. 또 하나의 대금 중수부가 생기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파격적으로 경쟁 체제를 만들어서 서로 수사하게 해야 되고 또 경찰과 검찰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네. 잘못한 거 있으면 서로 수사하게 해야 한다. 기소 독점권을 깨고 네. 기소의 경쟁 체제를 네. 도입하겠다. 네. 네. 다만 이제 그 이 검찰 내에 경쟁하는 두 집단으로 해서 바르게 가겠다는 거 하고요. 그게 아닙니다. 검찰과 검찰 이외 공수처, 경찰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거하고 후자가 더 나은 거 후자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아, 건 후자입니다. 그런가요? 네. 제가 후자가 네. 검찰청 안에 또 다른 검찰 준다는 것이 아니고 예,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대검찰청 법무부 장관 소속이 있습니다. 예. 새로 만들고자 하는 이 최고검찰청은 다른 기관장 밑에 둬야 됩니다. 어떤 기관장? 예를 들면 저는 사실 대통령 직속을 생각을 해봤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또 영향을 너무 받아요. 예. 그러면 안 되겠어요. 예.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또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 밑에다가 두면 국회 다 직속이라든가 다릅니다. 행정안전부나 그러니까 뭐 국회는 안 검찰 되죠. 바깥에 두면은 네. 국회는 안 돼. 법무부가 아닌 법률상 안 다른- 되겠네요. 다른 다른 부처. 쪽으로 네. 부처로 해서 경쟁 구조를 하고 예. 그런 특수 검찰은 뭐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경찰 출신, 변호사 출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뭐 이렇게 네, 네. 네. 다양하게 네, 다양하게 구성을 이제 별도로 이제 하겠다, 구성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파격적입니다. 주의 깊게 봐주세요. 뭐 검사들이 철학자 싫어. 가운데 윤리학자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방향이 바르게 네, 가요. 팀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검찰청에서 싫어하겠습니다. 싫어하겠죠. 예. 그러나 예. 저는 검찰을 떠날 때도 정치 검사들 물러가라. 그리고 네. 소리를 지르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때 뭐 TV 방송 저 신문에도 다 대문짝이 났는데 네. 청와대 기웃기웃거리는 검사들 다 나가라. 음. 당신들이 검찰을 다 망쳐놨다. 네. 그래가지고 참 시끄러웠었죠. 근데 제가 그 속을 잘합니다. 예, 바꿔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정책도 하나 제안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한 번 걸리면 끝이죠. 예. 이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회사하고 다릅니다. 패자 부활의 기회 안 주고. 패자 부활의 기회는 딴 데가 사시라고요. 그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면 네. 공직의 경우에 공직의 경우에 예, 완- 다른 사회의 경우에는 패자도 패자 있을 부활이 수 있어야 있으니까요. 돼요. 네. 경제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패자도 부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 공직은 이 정말 공적인 네. 자리이기 때문에 직위이기 때문에 떠나라 이겁니다. 어.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징계위원회라는 게 우리나라의 각 부처마다 다 있습니다. 네. 이거요 완전 손방망입니다. 네.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자기 부처에서 징계를 하니까. 아 당연하죠. 네. 그래서 나쁜 녀석이다라고 해도 그 녀석이 또 나중에 가면 또 앉아있고 또 앉아있고 그런 거예요. 돈이 100만 원 먹은 거나 1000만 원 먹은 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저 똑같다고 봅니다. 돈 먹는 건 똑같아. 아니 많이 먹으면 나쁜 사람이고 조금 먹으면 덜 나쁜 사람입니까? 돈 먹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성을 성폭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때리고 성폭행한 사람하고 적게 때리고 성폭행한 사람은 뭐 그렇게 다릅니까? 나쁜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공직은 다른 우리 민간 사회에 비해서 솔선수범을 해야 할 장소이고 네. 더 나가서 봉사적인
장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봉사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관에 가서 봉사를 하거나 매일 이렇게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처럼 나는 그렇게 공직을 수행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죠. 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고시제도까지 고치자고 했겠습니까? 고시들 이거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점수대로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고시를 2개나 붙은 사람입니다. 네. 잘 압니다 그 사정을. 그런데 그러니까. 과연 저는 제가 봉사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인가? 그건 시험 보는데 절대로 안 나타나요. 그렇죠. 그렇죠. 절대로 안 나타나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제안을 해놨냐면 고시제로 고치는데 시험 다 봐라 이겁니다. 시험 보고 대신에 거기에다가 봉사 경력을 철저하게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얼마나 봉사적인 활동을 많이 했고 또 이제 가짜 증명서 받은 거 다 잘라내야 됩니다. 예? 엄중하게 심사. 이건 제가 네. 얘기하는 그 이내의 공동체주의 정치 철학에 맞는 정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왜냐면 그러네요. 네 진짜. 정말 그 이 암기에서 물론 머리 좋아갖고 필요도 하지만 사실은 공직의 경우에는 덕을 갖춘 사람이어야 사회에 그 이 선이 구현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네. 따라서 공부 잘하는 이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안 됩니다, 거예요. 안 됩니다. 정말로 성품이 훌륭한 네, 사람이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직에 가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부정이나 부패에 연루될 소지가 거의 없다. 네. 뭐 저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 제가 가자는 방향이 그런 방향이에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저 고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고 또 무슨 저 2개씩이나 합격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네.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뽑으면 저 같은 사람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얼마나 봉사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인가 네. 그런 것을 평가를 해서 또 그것도 서류로 이제 증명이 되고 그런 분들을 뽑아 놓으면 그래도 민원실에서 한번 찾아오시면 네. 아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겸손하고 친절하고 인턴제도 좀 도입할 필요. 뭘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네. 하고 또 그 좋은 생각이시네요. 인턴 같은 거 시켜보고 이렇게 해서 네. 한다면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확 바뀌지 않을까요? 네. 확 바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아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해봤으면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니까요. 네. 예,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그 정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현재 대선 구도에서 이제 부정부패 근절이 과연 가능할까? 지금 이제 구도에서 그리고 부정부패가 근절됐을 때 국민들이 느끼게 될 어떤 경제적 효과나 또 사회적 발전의 효과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한 말씀씩 좀 해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 이제 대통령에서 장관 그리고 이제 주요 공직자에 이르기까지 공직은 사실은 사회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그것이 사악하게 운영되느냐 아니면 규범적으로 건강하게 운영되느냐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그런 곳에서는 일단 관련되어진 정치적 비전이나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더불어 살아가는 곳에 홍익 정신이 구현되도록 공동선이 구현되도록 네. 덕을 갖춘 사람, 정직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배려와 소통 그리고 낮은 자를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자세까지 그렇죠? 갖춘 사람이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 진입하고 또 주요 공직에 오를 때 사회가 맑아질 수 있다. 그런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각 정당 후보들이 나와 있고 한쪽에서 또 단일화를 한다고 저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또 정권을 잡으면 앞으로 공천 주는데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 먹을 것이며 또 돈질들을 해야 될 것인가 우선 그 걱정부터 앞섭니다. 네. 저 사람들 지금 대선 자금을 수도 없이 많이 쓰고 있는데 저 돈 다 어디서 나서 쓰는가? 이 또 선거 끝나면 대선 자금 피 또 안 터질까? 네. 전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패 척결을 위해서라도 기존의 정치인들이 좀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네. 정신 바짝 차리도록 해야 된다. 네. 그러려고 한다면 대통령이 이 정당으로부터 좀 초래해야 된다. 네. 당적을 가지든 안 가지든 간에 초당적이어야 된다. 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리고 되들어야 그래야 이 정당의 저 중앙당이죠. 중앙당 폐지하고 정당 보조금 폐지하고 또 공천이라고 하는 것도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공천을 하게 하고 이렇게 되지. 네. 저 사람들 쥐고 있는 지금 권한이 얼마나 막강하고 저게 돈줄인데 그렇죠. 저 사람들 스스로 놓으려고 하게 되냐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내는 공약을 보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저희가 부정부패 근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씀 나눠보니까 그 강 후보님께서 제안하신 방향대로 정책이 구현되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투명한 사회가 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효과, 또 국가 발전, 또 빈곤층이 좀 더 이렇게 잘 사는 사회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실 주요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언제 보시든지 마지막에 한번 강지원 후보가 있다. 주변 분들한테 좀 입소문 마케팅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론조사 전화 받으시면 이렇게 강지원도 지지하겠다 해서 좀 지지율이 올라가셔야 지상파에서도 좀 이렇게 노출도 되시고 또 TV 토론에서 좀 그 박 후보나 뭐 문 후보 이런 안 후보랑 이렇게 좀 치열하게 논쟁하시는 모습도 좀 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꼭 이번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제는 그 포퓰리즘적인 선거가 아니라 정책 중심 선거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